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해야 할 박상빈 강사라고 합니다.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그래도 약간 상담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중3 학부모님이셔서 저희 이번에 그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도 사실 2학기부터는 계속 고1 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뭐 지금은 잘 보고 있는데 중3은 워낙 쉽게 나오니까 1학기보다는 살짝 쉬울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고1 게 좀 많이 걱정되잖아요. 애들이 보통 중3 때 80점 뭐 이렇게 맞아봐도 그런 친구들이 한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막 40점 받아오고 애들이 이제 처음 받아보는 그런 점수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그걸 좀 익숙해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센까지가 애들은 센을 유형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센을 좀 개념서라고 애들한테 인식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할 게 많잖아요. 자기스토리, 그런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의고사 4점짜리를 건드리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석하기 전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그거를 2학기부터 하긴 좀 어려워서 저는 좀 미리미리 시켜놨는데 그래도 아직도 애들이 좀 버벅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교학점제가 또 중3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선생님들이 과부하돼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원래 취지랑 좀 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고교학점제를 했는데 그거대로 나온 성적표를 우리 학교에서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반응들 때문에 준비해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확대 기조가 일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논술형 또는 서술형을 대비를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증명입니다. 왜냐면은 서술형, 논술형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증명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해력 저하입니다. 갑자기 수학학원에서 문해력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문해력 얘기는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애들 문해력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집단이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일단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애들 문해력이 안 좋은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자니까 학문을 수양을 하려면 디테일한 언어의 차이를 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표현해낼 줄 모르면 또는 인식할 줄을 모르면 얘네들이 학문을 어떻게 수양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제 포럼을 할 때 미래의 좀 핵심적인 가치, 교육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문해력과 수리력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랑 수학만 어렵잖아요, 수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대학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서울대에서 글쓰기 시험을 안 봤는데 본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은 그 대학 와서 이제 글쓰기 시험을 보게 시키는 거는 약간 이미 받은 애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해주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애들을 좀 원하겠죠. 서울대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밑에 대학들은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정책 포럼을 열었었는데 그러니까 국어 수학을 좀 지금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어도 많이 어려워졌고 수학도 옛날보다는 옛날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게 이렇게 분별력을 좀 그렇게 나눴었는데 요새 수능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킬러를 좀 배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킬러를 배제하면은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랑 맞으면은 잘 풀리는데 안 맞으면은 뭐 하방이 없는 그런 점수를 맞아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연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논서 수령이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변에 샛별 순회 같은 중학교에서도 2학년, 3학년 애들이 객관식만 있었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들어갔어요, 이번 연도.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험을 다 바꿨거든요. 논서 수령이 들어가게끔. 근데 제가 애들을 시켜보면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길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쇼폼처럼 푸는 거죠, 수학을.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문제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잘 풀리는 문제인데, 배점도 비슷하고요. 이번 저희 학원 모의고사였는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글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애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받아들이는 분량에서의 압도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는 게 곤욕입니다, 애들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률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풀리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불편한 문제. 저거는 나중에 풀어야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실제로 얘를 좀 더 많이 틀렸거든요. 애들이 실수를 해서 많이 틀렸는데도 얘네들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풀어요. 근데 애들이 뭐 저는 얘가 더 쉬우니까 앞에 배치를 했는데 얘를 더 나중에 푸는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는 애들은 제가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좀 지켜봤는데 이 글을 읽을 때 이 애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습니다. 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거의 보지 않고 대각선을 읽으면서 핵심되는 단어들을 약간 추측하면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이 좋은 거긴 한데 나중에 이제 직관상으로 좋은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읽지 않으면 어떻게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짧은 문제는 어떻게 풀었느냐? 짧은 문제는 그럼 다 읽고 풀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보고 구하다가 뭔가 이상하면은 이거 아닌가 하고서 여기를 다시 읽어봐요. 그림을 먼저 보고 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글자를 보면은 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자를 기피하는 현상 자체가 논서 수령을 수학인데 분명 수학 문제인데 논서 수령을 이제 풀 때는 확실히 방해가 된다는 거죠. 글자에 이미 안 익숙한데 어떻게 논서 수령을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이러해서 그럼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봤더니 개념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죠? 애들이 왜 이렇게 개념 공부를 쇼폼처럼 하냐면 개념이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들이 잘 몰라요. 저는 분명히 개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해도 애들이 좀 편한 방식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편한 방식대로 들어가냐면 좀 이제 낱낱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해놓은 필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직접 가는 프린트에 있는 필기예요. 프린트에 있는 필기인데 저는 분명히 여기 있는 거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알아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너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애들이 기억하는 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인지 딱 보시면은 약간 결론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증명 같은 거고 유도 과정 같은 거고 이제 빨간 박스가 이제 결론 부분. 요것만 딱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들고 갔을 때 읽는 것들이 많다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알아요. 뒤에 가서 알아요. 시험 기간 돼서 아는데 일단은 요것만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적을 하겠죠. 요것만 알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집니다. 저는 따지는데 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죠. 이제 그 시험 기간 때
문제를 응용을 해보면서 좀 아는 거죠. 그때 개념 공부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다시 하겠다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다 애들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성격상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MBTI라고 아시나요? 하면은 INTP라고 되게 과학자적인 그런 유형이 나옵니다. 약간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그만한 어떤 환경이나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뇌과학 서적을 막 뒤져보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거 하시는 분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읽은 논문에서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뇌과학 하시는 그 석박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좌뇌와 우뇌를 구분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좌뇌는 보통 수렴적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시켜보면은 이제 좌뇌를 담당하는 건 수렴적 사고, 이제 집중할 때, 몰입할 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래서 되게 시야는 좁지만 딥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좌뇌에 집중되어 있고, 우뇌는 애들이 보통 멍 때릴 때 하는 그런 사고들, 그러니까 확산적인 사고, 그러니까 엉뚱하지만 조금 창의적인 사고들을 할 때 좀 발현이 된다고 하는데, 유형 푸는 게 대표적인 수렴적인 사고래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을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뇌과학의 인지 발달이 그렇지가 않대요. 수학을 먼저 시키면은 저 수렴적 사고만 과도하게 발달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그런 사고인데, 그러니까 수렴적인 사고를 하면서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그럼 뭐부터 시켜야 되냐? 언어부터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언어부터 시키다가 조금 경험적인 것들, 실험적인 것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걸 시키다가 언어부터 하고 과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수렴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수학을 맨 나중에 시키는 게 인지상으로는 맞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다 보니까 이게 좀 과도하게 발달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렴적인 사고가 과도하게 발달된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나중에 국어에서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수학을 어려서 시키고 국어를 나중에 시키는 거는 인지 발달상으로는 되게 반대로 가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랑도 좀 결부되어 있는데 저는 개념 공부를 할 때 상당히 국어적으로 시키는 편입니다. 애들이 어릴수록 국어적으로 시키는 편인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조금 뇌과학상으로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이번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근데 애들이 쇼품을 보면 볼수록 그런 우뇌의 영향이 더 줄어드는 게 있대요. 뇌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래서 좌뇌만 과도하게 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좌뇌는 한 글자에 또는 한 배경에 과도하게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렇게 하게 하는 뇌인데 그것만 쓰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긴 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안 쓰던 영역인데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림만 보고 푼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냅둬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수학을 할 때도 그런 글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더 어린 애들한테는 더 이제 국어적인 그런 수학 개념을 알려줘야겠다. 언어적인 수학 개념을 알려줘야겠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형만 따로 준비를 해서 또는 논술 전형, 대학에서의 논술 전형만 따로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라는 거는 온당하지 않고 이미 개념을 할 때부터 미리 논술형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까지 일단 중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서술형으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제가 대답해 드릴게. 일단 애들이 아까 학습을 할 때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원의 방정식, 제가 좀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아까 수학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 안 좋아하시는데 애들이 보통 안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 겁니다. 문제를 좀 풀 건데, 그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머리가 좀 어지럽네 싶어도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개념서가 나와 있을 때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개념이 뭐니? 라고 하면 여기를 짚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잘 보이시나요? 공식 부분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공식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처음엔 풀리거든요. 개념 문제들이 이런 거에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풀리니까 나 개념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개념 공부한 지 30초 만에 저걸 보고서 대입하니까 개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시 지적을 해줍니다. 개념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뜯어보자면, 이 구조를 좀 뜯어보자면 처음에 원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 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애들한테 제가 다시 물어봐요. 아 그래? 덮어. 그 다음에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반에 이제 고1입니다. 고1인데 이미 이걸 지나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그란 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그란 게 맞죠. 동그란 게 맞는데 그러면은 원이 아니고 뭐 타원 아니면 뭐 아메바 같이 생긴 거 이거 다 동그란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패스한 거예요. 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좌뇌적 사고가 발달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운해를 안 쓴 거죠. 그냥 안 쓰고 스킵하고 여기만 이미지화를 시켜가지고 여기만 딱 떼내가지고 문제 풀 때 이것만 기억하게 되는. 그게 일어난 건데 원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때 배우는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갖다가 좌표 평면에 옮겨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서 그거를 공식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지나고 나서도 제가 네모칸에다가 포함시켜놨는데 이게 뭐냐면 예시예요. 예시까지. 네. 그러니까 보통 개념서 보면은 이쪽에 설명이 막 있고 그 다음에 막 예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제들은 애들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예제까지. 그 말은 뭐냐면 개념을 쓸 때 너 배운 거 읊어봐 라고 얘기하면은 원의 방정식은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하면은 50%까지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해서 문제까지 예시를 본인이 즉석에서 만들든 아니면 외웠던 거를 얘기를 하든 문제까지 예시를 들 줄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네모칸에 있었던 대로 발상, 이 원이 뭔지, 원은 원래 뭐라고 했었는지부터 이걸 공식화하는 과정, 그 유도라고 하죠. 또는 증명이라고 하죠. 거기를 중간을 지나쳐가지고 마지막에 예시까지 들 수 있는 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개념 공부라고 합니다. 네, 중간에 딱 써져 있는 공식만 빼내면 그건 개념 공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가장 불만을 표하는 게 뭐냐면 증명을 꼭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증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생각보다.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싫어요. 아까 보셨죠? 여기 그 앞에 있었던 요 문제 있잖아요. 여기 일종의 증명인데 안 읽어요. 그 증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장 불만을 표하는 게 증명을 외워야 됩니까? 뭐 꼭 해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내재화는 해야 돼요. 이 내재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최소 한 단원, 한 소단원이라도 통째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인데 유형 한 가지만 딱 쓰고 만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파편화된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쭉 이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진짜 생각보다 손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을 많이 쓰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정말 많이 써요. 계산할 때는 정말 많이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 같은 거 정말 안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나 봐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한 문제당 그래프 하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하는데 그래프를 2개 이상 그리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품을 그렇게까지 들여서 이 한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 하나 그렸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정말 못 그려요. 이게 여러분 아이패드에다가 혹시 그래프 그리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애들이 패드에다가 그리는 거 보시면은 약간 내가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갑자기 보정이 탁 되면서 되게 이쁜 곡선이 그려져요. 근데 그걸 하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쓰니까 갑자기 보정이 안 되잖아요. 종이는 꾹 누르고 있는다고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냥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린 채로 풀다가 본인이 그린 거에 본인 눈이 속아가지고 틀리는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의 약간 예술 작품 연습하듯이, 예술 그리는 거 이제 연습하듯이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손을 많이 안 써가지고 저는 이제 패드를 절대 못 쓰게 하고, 고3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3은 이제 바꾸기엔 조금 제가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3 애들한테 그걸 다 뺏고 본인의 루틴을 다 뺏어버리고 제가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이제 넣어버리면은 당장 해야 될 걸 못 하더라고요. 그거에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시간도 없는 애들. 그러니까 고3은 좀 논애인데 고2까지 애들은 패드를 보이면 그냥 압수를 합니다. 그냥 학원에서 꺼내면 안 돼요. 무조건 아날로그로 그려야 되는. 그걸 좀 연습을 시키고 있고 저는. 아까 내재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사각형 넓이 공식 아시죠? 제가 써놨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애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던지는 질문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야. 왜 가로 곱하기 세로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 넓이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애들이 개념을 했다는 게, 여기까지 공식을 외운 게 이제 애들이 개념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라는 딱 그 한 글자를 듣는 순간 애들이 뇌가 멈춥니다. 여러분도 약간 그러신가요?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 넓이지?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줘요. 혹시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디저트 중에서 크레이프 케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얇은 크레페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크림처럼 사이에다가 생긴 거를 갖다가 깔아가지고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케이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게요. 요 맨 밑에 있는 크레이프 한 장 있잖아요. 요게 가로입니다. 가로를 세로의 길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라는 한 장의 크레이프를 이제 세로 개수만큼 쌓는다. 그러니까 가로만큼 쌓는다라고 할 때 그때 곱하기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면 적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직사각형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적분까지 끌고 오면 조금 헤비하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래야 내재화가 돼요. 그럼 내재화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이 아이디어를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의 크레이프를 쌓으면은 뭔가 돼. 그러니까 넓이든지 부피든지 그런 게 돼.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중에 고3에 적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알려줬을 때 그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요거죠. 이제 부피. 그 부피는 어떻게 할까? 부피 기둥을 딱 줬을 때 부피를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크레이프를 갖다가 높이만큼 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면적 구한 다음에 높이만큼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재화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응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가 이제 아까 공식만 딱 하고 만 경우죠.
여기가 이제 쉬운 예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예시를 하나 더 드릴게요. 고등학생 버전으로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여기 내분점 공식이에요. 여기 어렵게 생겼잖아요. 어렵게 생겼으니까 애들이 그냥 이걸 외우는 것도 힘들다 하고서 이걸 열심히 외운 다음에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이 이렇게 있고 요거를 4등분을 했대요. 4등분을 한 다음에 A쪽 요렇게 있거든요. 요 왼쪽 점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P랑 Q까지 구하려고 된 저는 P만 구할게요.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요거를 4등분을 한 다음에 A 쪽에 가까운 걸 P라고 할게. 그 P 좌표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애들이 요 공식을 떠올리고 대입을 해서 꺼냅니다. 근데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4점짜리를 못 풀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개념책을 보면은 이렇게 영역이 넓은데 애들이 여기만 딱 따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 건데 실제로 다른 영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개념서 파트거든요. 내분점 개념서 파트인데 지금 이게 유도 과정이에요. 증명 과정이에요. 증명 과정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나와 있냐면 닮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랑 저기 삼각형이랑 닮았지? 요거 가지고 닮음비 가지고 공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공식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닮음이라는 걸 요걸 읽으면서 눈치를 챕니다. 닮음이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이 똑같은 문제를 이 내재화가 된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 찍었고 B 찍었습니다. 4등분 했어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공식 말고 닮음이라는 글자를 좀 중점적으로 본 애들은 요 삼각형이랑 저 삼각형이랑 닮음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x좌표는 13이니까 13에서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16이잖아요. 빼면. 그래서 16. 세로도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0부터 여기까지 길이 12. 근데 4등분 했으니까 얘가 1이면 여기가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로랑 가로 길이도 그렇겠지 뭐 이렇게 1대 4겠지. 그러니까 4로 나눠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공식의 원리에 더 가까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 조금 더 직관적이야. 아까 그 공식이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 공식이 M 대 N 내분이면은 요게 확실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드시나요? 애들도 안 들어요. 애들도 이 공식이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공식 안에 숨겨진 의미는 그냥 닮음입니다. 그냥 여기가 1대 4니까 다 1대 4겠지 뭐 1대 4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렵게 표현을 해놓은 게 저 공식이에요. 심지어는 곱셈 공식이나 아니면 다른 그 도형방정식 단원에서도 공식을 안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미친 계산량이 나와요.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막 갑자기 5차 방정식이 나오고 애들은 4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갑자기 5차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일단은 성실하게 전개를 다 해놨으니까 전개를 한 걸 저한테 딱 들고 와서 보여주면 저는 그 길이에 경악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진짜 했다고? 이거 진짜 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못 풀 것 같아서 들고 왔대. 그러니까 얘들이 막 5차, 6차가 나오도 일단 성실하게 계산만 하다 보면 나온다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는 건데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어야 이제 제대로 된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서논술형 또는 더 가서 이제 대학에서 논술 전형에서 쓸 얘기들이 생겨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내재화라는 게 증명 암기 말고 내재화라는 것은 아주 엄밀한 형태의 증명을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추출해서 딱 꺼내가는 거예요. 내분점은 닮음이었어. 닮음 말고 다 안 기억해도 됩니다. 닮음이었습니다. 내분점은. 네, 그거였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가도 나중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지금 개념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제가 만든 그 학습지인데 왼쪽이 애들이 써야 되는 시험지고요. 오른쪽이 제가 쓴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뭐 질문을 하나 이렇게 불러드리면
58번을 참조, 60번, 58번을 참조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어휘가 무슨 뜻인지 서술하시오. 그럼 애들이 제가 쓴 모범 답안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적어야 돼요. 더 안 적으면 다시 시험 보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니 하면서 다시 시험 보고. 61번, 고등교육과정의 6가지 초등함수에 대해서 분류하시오. 이 분류를 제가 많이 시키는데, 목차 외우기, 분류하기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애들이 전체적인 우리 교육과정의 로드맵을 모르고 그냥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메타인지를 시키고 싶어서 너 지금 전체 100% 지도 중에서 어디 퍼센트를 배우는 중이야? 라고 좀 인지를 시키고 싶어서 이런 클래시파이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62번 초등함수의 학습 패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함수가 하나 나왔을 때 막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걸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교과서에 보면은 가장 쉬운 형태부터 이거를 뭐 옆으로 옮겼다가 뒤집었다가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배우겠다라는 걸 애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이렇게 쉬운 거 배우고 옆으로 옮겼다가 뭐 뒤집었으니까 뒤에 유리함수가 나오네. 저것도 똑같겠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애들이 그냥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구나 이렇게 과부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막고 싶어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거는 좀 애들한테 제가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거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좀 시험 기간쯤 돼가지고 이제 최종이야. 이제 더 이상 개념 공부를 안 할 거야 싶을 때는 저는 그냥 빈 종이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부터 다 써야 돼요. 요 질문부터 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저는 이제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애들의 설명을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신 여기다 설명하려고 이제 종이를 주는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반드시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증명을 시도하고 필사하는 시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실제로 확산적인 사고, 아까 운에 쓰는 그쪽 있잖아요. 그 문해력 담당하는 그쪽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수학에서 수학 문제풀이에서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나오는 수렴적 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뇌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왜 문제 잘 푸는 애들이 이렇게 언어 능력이 이렇게 자꾸 되게 잘 푸는 애인데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애가 수학을 되게 잘하면은 뭔가 사회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뇌과학적으로 이미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지금 현재 논술 기조가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저희 반에도 뭐 수리 논술하고 약수령 논술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이 재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1, 2년 전부터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번이 3년째죠.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됐어요. 글자 수도 제한되고 넣을 수 있는 거 뭐 외부에서 상 받아온 거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그 학생들 입장이 아니고 대학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뭘 보지? 그 외부 상 받아오면은 대학들은 원래 좋아하거든요. 애가 뛰어나다는 걸 외부에서 이제 내가 굳이 검증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 대회가 공신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 이제 과도한 뭐 경쟁, 뭐 사교육,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금지가 당한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럼 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이랑 내신이 다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5등급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원장님이 살짝 얘기하셨지만은 그 통과 못하면 재시험 보게 또는 재학습 시키게 하는 것 때문에 학교들을 쉽게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절대평가 항목이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고교 학점제 때문에 과목마다 애들 편차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공계의 경우, 이공계 반의 경우에는 물리 같은 걸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문과 같은 경우는 경제 같은 걸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이미 너무 덕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는 애들, 이미 너무 관심이 과도하게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경제나 물리 같은 거. 그런 애들이 한 반에 30명이 있다 치면은 한 15명이 그런 물리 덕후들이랑 내가 물리학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깔아주러 가는 거잖아요.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물리 같은 거 들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저는 이제 제가 고교 학점제 설명회를 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어머님들한테도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말하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물리 들어라. 왜냐면 대학에서 네 성적보다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더 본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물면서 들으면서 그냥 막 거의 수학 하나 더 듣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듣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마다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물리 하는 애들은 이미 잘하는 애들이고, 그러면 다른 거 뭐 지구과학, 뭐 생물 뭐 이런 거는 내가 만만하니까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물리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고 뭐 생물은 못하는 애들이 들어갔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목마다 편차가 심하면은 같은 내신이라고 볼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시험 보는 걸 좀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논술 확대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수능도 쉬워졌잖아요. 이공계 입장에서는 이제 이공계 교수님들이 한번 단체로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아니 AI 한다며 근데 왜 미적분을 안 보고 기하를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도 못 믿을 거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논술이었죠, 지금까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고려대에서 논술이 신설됐고, 올해 국민대가 약수령 논술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주요 서울권 22개 대학 중에서 논술 전형이 없는 대학교가 서울대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논술을 하면은 수리 논술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 서술형이고요.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다 서술형이고,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 네, 과학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 과학을 한 개 선택해야 되는지 2개 선택해야 되는지는 학교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이게 약간 어느 기준으로 뽑히는 건지 모호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논술을 쓴다는 게 그냥 선풍기 전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애들이 자조적인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고 어떤 기준으로 탈락하는지를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선풍기에다가 샥 날려본 다음에 제일 앞에 떨어지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썼을 거다. 무게가 더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합격시켜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기준을 몰랐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새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시정명령이 계속 들어오니까 모범 답안도 계속 공개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대학들 홈페이지에 가면은, 입학처에 가면은 그런 거 모범 답안을 계속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 논술도 계속 보게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논술이 시행된 지 꽤 됐기 때문에 기출이 꽤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쌓인 상태예요. 이런 애들이 붙고 이런 애들이 안 붙는다. 이런 게 좀 쌓인 상태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논술 대비 방법이 좀 정형화가 된 상태예요. 막 학원마다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일단 들어가면 개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발상부터 개념 유도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예시를 드는 것까지 한 번에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시킨 다음에, 그게 잘 되면 수능 4점짜리 있잖아요. 모의고사 4점짜리. 그런 거를 서술형으로 좀 풀게 시킵니다. 거기까지 하면 한 80% 된 거예요. 논술 대비가. 근데 요게 논술 대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해도 되게 좋은 훈련 방법이거든요. 애들이 문제 풀 때
본인이 그냥 문제집 푸는 건데 찍는다든지 감으로 푼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의심이 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너 이거 4점짜리긴 한데 하여튼 서술형으로 쭉 해봐 했을 때 막 다 첨삭하고 빨간 동을 이거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 않냐 하면서 막 뭐라 하면 선생님 거의 그런 데까지 해야 되냐고 막 뭐라 하는데, 여기가 분당이잖아요. 분당이니까 학교 시험이 어려워요. 내신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저는 논술은 되게 강력한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 내신 받아가지고 하기까지가 되게 피로한데, 그 나중에 그 애들이 막 깨닫고 회개를 했어. 저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고2예요. 고3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내신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거는 논술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리미리 애들한테 좀 시켜주는 편입니다.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약간 이거는 조금 중환자들, 제가 중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반응이 그래요. 고3들 되면은 본인이 목표했던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진짜로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애들이.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런 등급을 받은 애가 너랑 비슷한 등급을 받은 애가 요 학교에 갔어 하면은 애들이 이상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선생님이 뭘 알아? 이러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덜터덜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해볼 수 있을까요? 터널터널 모습도 제가 그 모습이 약간 그 중환자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가천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약수령 논술이 얼마 전부터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적성고사랑 되게 비슷한 결이에요. 적성고사는 근데 3점짜리를 되게 많이 푸는 격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다른 게, 일단은 3번에 나와 있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EBS 교재고 그 다음에 수능 연계 교재죠. 그래서 정시를 하는 친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당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도 여기서 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순회고 같은 경우 여기 앞에 있죠. 순회고 같은 경우에도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와요. 물론 고2도 수능 특강에서 내니까 이제 고3 되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로만 내고 국어 수학만 출제됩니다. 애들이 여기서 혹해요. 난 탐구 못해, 영어 못해. 이런 애들이 여기서 혹합니다. 국어 수학만 하면 된다고. 근데 국어 수학을 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한정을 주었으니까 저것만 미친 듯이 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저 수학 있잖아요. 수원 수투만 들어갑니다. 확통 안 들어가고 미적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만 보겠다. 그 다음에 저 국어도 무슨 애들한테 서술하라고 안 합니다. 빈칸 뚫기 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만 잘 쓰면 돼요. 그럼 애들의 학습 부담이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권, 중위권이더라도 수능을 성실하게 준비하고자 하면은 희망이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중3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벌써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논술이 확대되다 못해 중위권 대학들도 지금 논술을 시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래서 내신이 어려운 분당에서는 논술은 좋은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3, 고1 이런 애들도 미리미리 그런 개념 서술형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학년을 좀 더 낮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2부터 그냥 계속 개념을 이렇게 다 서술을 시킬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저 학습지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 여기 좀 애들이 보기에는 투박하거든요. 좀 정이 없다 그러죠, 애들이. 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한쪽에다가 개념서처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쪽에는 모눈정의처럼 해가지고 수학 필사 노트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좀 애들이 보기에 정 있게, 이쁘게 그 여자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쁜 글씨체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좀 성취감도 느끼고 개념 공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중1, 중2짜리 애들한테도 한번 나눠줘 볼까. 걔들한테 깜지라고 하면은 이제 거부감이 드니까 필사한다, 노트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학년을 좀 확대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쉬운 수능이랑 고교 학점제의 혼란, 지금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고교 학점제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그대로인데 맡아야 되는 과목도 늘어나고 과목들이 막 세포 분열했거든요. 혹시 편집표 보셨나요? 저도 편집표 보면서 이제 그 어느 학교가 어느 과학이 어디에 있고를 막 해가지고 저번 설명회 때 다 표로 해가지고 막 배포하고 애들한테는 이제 QR 띄워가지고 애들한테 다 다운받으라 그러고 그랬거든요. 진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16개의 학교들에서 편집표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과학을 분류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막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정제해서 다져줘가지고 먹기 좋게 다져줘가지고 그렇게 뿌린 건데 애들이 뜨악을 하는데 그 편집표를 생으로 마주친 애들은 그것도 무슨 기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포 분열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인원은 그대로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온라인 수강으로 바꾼대요. 그런 뉴스 보셨나요? 네. 그래서 막 그 출석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막 학교 빠지는 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온라인까지 하면은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혼란인 상황인데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도 그런 혼란을 달가워하지 않을 뿐더러 싫어하죠. 그러니까 과목별 편차도 크고 내신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술 확대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논술 불씨가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중3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논술은 어느 형태로든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들이 문해력 낮은 학생들을 안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학을 풀 줄만 알지 설명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개념부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술 대비에 지금 어느 정도 루틴이 짜여져 있는 상태예요. 상위권 논술, 그러니까 올 서술형 대비를 하는 거는 모의고사 4점짜리를 서술형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개념에 대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 서술형으로 본인이 설명하거나 쭉 쓸 줄 알고 제가 말했던 발상, 유도, 증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시까지 쭉 한 세트로 서술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넘어가가지고 모의고사 4점짜리 서술형 할 수 있으면 논술 대비 끝난 겁니다. 2개밖에 없어요. 개념 쓸 줄 알고 4점짜리 풀 줄 알고. 그 다음에 약술형 논술은 그냥 EBS 연계 교재를 미친 듯이 많이 풀리면 된다. 끝입니다.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안 하고 있고 애들이 싫어하는 거라서 그렇지 이제 그럼 애들이 싫어하면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애들이 이 정도로 싫어하면은 조금 안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도 들었는데 시키다 보면은 애들이 늘고 시키다 보면 애들이 반감이 줄고 그리고 얼마 전에 뇌과학자 분들께 정당성을 다 얻어놨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싫어해도 더 가열차게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애들이 싫어해도 그런 깜지죠. 사실상 깜지인데 이제 그런 필사 연습을 시키는 거,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 연습을 시키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스타도 있고 밴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요 영상을 비롯해서 다른 설명의 영상들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